자, 붉은 잎, 붉은 갑옷, 뾰족한 잎, 외마디 일침, 까만 놈 쪼아버리니 입법 아상, 숨어있던 놀란 햇님, 눈을 뜨고 지빛 온누리 비추네. 이거는 저기 뭐고 닭은 새벽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새벽은 깨달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붉은 닭이라 그러네. 그래서 까만 놈은 무명입니다. 그냥 무명을 쫙 쪼아버리면은 깨달음의 해가 뜬다는 얘기예요. 그 어디서 뜨느냐 하면은 아집과 법집의 이 상봉에서 해가 뜨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아집과 법집이 사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원래는 여러분들이 아집과 법집을 버리는 해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락하는 견해라든지 내 밖에 따로 뭐가 있다 하는 견해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견해에 사로잡히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좌파와 우파 같은 거예요. 인법 아상은 좌파 우파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견해에 휘둘지 말고 그런 견해를 버리도록 해야 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닭이 돼가지고 깨달음이 닭이 되면 좋겠어. 그게 이제 봉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한 스님은 닭 울음소리를 듣고 깨달았어. 그거 아시죠? 자, 이거는 이제 복을 많이 지으라. 이거는 이제 복종자입니다. 그 다음에 겉은 그냥 표지인데 이것도 내가 글씨 쓰다가 버리려 하다가 그냥 이 표지를 했어요. 이거 읽어드릴게요. 대낮에 눈을 감고 소리치는 것은 무명입니다. 눈을 뜨면 어둠이 본래 존재하지 않음을 압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음의 해로 정하고 설사 못 깨친다 하더라도 깨달을 노력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기경계하고 공부합시다. 자서는 되게 입정을 생략하고 자, 기경계 합시다. 생이나이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스토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냥 읽으니까 새 기분이 나네. 설은 잘 셌죠? 네. 스트레스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36페이지 무착전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무착논사라든지 안해논사, 복법논사, 세친논사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읽어볼게요. 전기. 진제의 저작인 바수판두 법사전이라면 무착은 인도 북서지방 간다라국에서 바람문의 삼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고 한다. 삼형제 중 첫 번째가 무착이고 둘째가 세친이 세치가 비린 지발바였다. 막내의 이 비린 지발바는 나중에 스리치 유보에 출가해 아람이 되었다는 것 외에는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 자, 무착은 뭐 어르기도 조사 어르기도 등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름은 같은데 사람도 다를 거라 생각해요. 무착은 스릴체 유배에 출가하여 수행을 하였지만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자 자살하려고 했다. 그때 동방 비대하국의 아람 빈두랑을 만나
대성의 가르침을 전수받고 수행에 전념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이 매체들은 신통이와 도솔천에 올라가 미륵보살의 가르침을 정했다. 미륵보살에게 대성의 공간을 배운 무창은 다시 지상에 내려오 가르침의 내용대로 수행을 실천하여 드디어 공의 교리를 깨달았다. 그 후에도 그는 도솔천에 왕래하면서 미륵보살에게 대성경전의 가르침을 받아 지상의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렇지만 지상의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을 신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미륵보살에게 지상에 내려와 대성의 교리를 설하기를 간청하였다. 그의 간청을 받은 미륵보살은 지상에 내려와 지상의 사람들을 가르쳤다. 4개월 동안 밤에는 미륵의 가르침을 받고 낮에는 무차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드디어 대성의 교리를 신용하게 되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차보살이 선정에 들어가서 도솔천에 이제 올라가서 미륵보살이 법문을 들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유식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나온 저술이 받아서 그대로 옮긴 것이 유가사지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00건이나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이 무차보살은 참 대단한 분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가사지론 안에서 많이 인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문지에 보면은 사마타 수행의 구주심 있습니다. 그게 대성 사마타 수행이죠. 물론 거기에도 이제 직원 상수 다 나오는데 그만큼 영향력이 아주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페이지. 무차가 말년이 그의 친동생인 세친이 대성을 비방한다는 소식을 접하자 동생에게 대성의 가르침을 설하였고 그의 가르침을 받아 세친도 대성에 기하였다. 현장의 대당 서엽기에 의하면 무차가 붓다메로페 천년 뒤에 간다라국에 태어나 처음에는 하집에 출가했지만 나중에 대성으로 전환하였다 한다. 그리고 신통력을 발휘하여 천궁에 올라가 미륵보살에게서 유가사지론, 대성장엄경론, 중변분별론 등을 배우고 낮에는 지상에 내려와 사람들이 가르침을 펼쳤다고 한다. 이 세치인보살은 원래 이제 그 설지유보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 소송을 그러니까 소송의 농사예요. 그래서 구사론 같은 것도 이제 짓고 이러다가 무차 보살을 만나가지고 이제 대성을 전함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유식 30송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별로 어려움은 없고요. 이분도 이제 그 도솔천에 올라가서 미륵보살에게 그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미륵보살이 바로 유식의 가르침을 펴는 바로 이 종조가 되겠죠. 그러기 보면은. 근데 어쨌든 얘기 보면은 도대체 선정을 얻어가지고 선정 속에서 도솔천에 올라가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 신기한 일이죠. 중국에는 그런 스님이 한 분 계십니다. 1950년대쯤에서 돌아가신 분인데 120살까지 사신 분이에요. 허운선사라고. 이제 팔로군에 의가 점령당하고 팔로군이 절에 와가지고 이 스님을 그냥 개머리판으로 그냥 옆구리를 칩니다. 뼈가 부러져요. 뼈가 부러지면서 얼마나 통증이 심하겠어. 그 순간 선정이 바로 들어가지고 도솔천으로 올라가요. 도솔천을 올라가 미륵보살을 칭견하니까 미륵보살 아니 스님 아직 올라올 때 안 됐으니까 지사에 더 활동하시다 오시고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허운선사는 이분 대단한 분인데 보살계를 이제 설을 하게 되면 하늘에서 꽃비가 내릴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에요. 많은 중국의 그 정부 지도자들이 허운선사에게 기이하고 그랬었습니다. 얘기하자면 처음엔 고초를 당했지만은 이분은 굉장하신 분이에요. 전기를 보면.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미륵보살을 칭견한 분이 근세에
후음선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서를 보죠. 네. 무창의 대표적인 저서는 대성을 포괄한 논소라는 제목의 섭대성론이 있다. 섭대성론은 제목은 이름과 같이 대성사상을 일목요연하게 총정리한 유식사상의 논소이다. 이 책을 한번 보고 싶어요. 이것은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제1장, 제2장, 제3장이 중요하며 내용적으로도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제가 이 섭대성론은 아마 정화스님도 강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한번 보고 싶어요. 이게 내용 보니까 제5장은 수행론, 제6장은 육바라밀, 제7장은 십지, 제8장은 대성의 삼합, 제9장과 10장은 수행 결과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 수행 결과에 기술하고 있다. 이거 봐야 되겠네. 제1장과 제2장 학자들에게 주목을 받아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섭대성론의 주석서로는 제칭의 섭대성론서, 무성의 이 무성이라는 거는 되게 거기도 많이 등장합니다. 해심일경소, 원칙성의 해심일소에도 등장해요. 무성의 섭대성론서이 현존한다. 그런 양 주석서 모두 티베트 역과 한역은 존재하지만 산스크리트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역부는 불타난타 역의 섭대성론, 진제역의 섭대성론, 현자역의 섭대성론본이 현존한다. 섭대성론 외에도 무차의 저작으로는 아비달마 진론, 유가사지론의 요지를 해설한 현양 성교론, 중론의 부분 주석인 순중론, 건강반약 경복 등이 있다. 자, 셰친유 유식 사상가를 보죠. 이제 안해도 아주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안해의 저서로는 중분별론의 주석서인 중분별론 석소, 대성장음경론의 주석서인 대성장음경론세주, 대성아비달마 잡지론, 중론의 본주석인 대성중간성론, 유식30송의 주석서의 유식30송 석 등이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재미없죠? 그냥 일로 넘어갑니다. 그래도 이제 나중에 기동량을 들어두면은 혹시 어디 이제 유식 강의한 데가 들을 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안에는 무상 유식학파의 학맥을 개성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호법과 거의 동시대에 활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대성사상이 유식, 논리학, 중간학뿐만 아니라 아비달마에도 전통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주저인 유식 30속성과 중견분별론서소는 한역, 티벳역 그리고 산스크리트어본이 현존하며 대성장경론 제주는 티벳역만이 전해집니다. 그는 글자 하나하나에 주석을 달고 있는데 그의 성격이 얼마나 엄밀했나를 느낄 수가 있다. 여기 이제 무상유식학파라고 했는데 호법은 반대로 유상유식학파에 속합니다. 상이 있다, 상이 없다. 이게 중요해요. 이 무상유식학파, 그 다음에 유상유식학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게 있는데, 유상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대상을 인식을 하게 되면은 대상의 이미지가 이게 이미지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마음에 상이 있다 해서 유상입니다. 마음에 상이 있다. 근데 이제 요즘으로 치면은 좀 이게 혹본노사 대표적인 분인데 그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요즘 이제 심리학하고 매우 관련이 있어요. 유상 유식하고. 그래서 설명하기도 참 좋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이상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상론이라는 게 상이 두 가지죠. 이거는 두 가지가 뭔가 하면은 주관인 견분과 객관인 상분이 있어요. 보는 부분,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견분에도 상이 있고 상분에도 상이 있다. 그리고 이 두 상은 서로 닮았다. 마치 자식이 부모를 닮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이 이 유상유식학의 내용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아이에게 귤을 줬다. 그러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귤을 아이를 보고 던졌다 하지만 놀지만은 어머니가 이거 귤을 까서 아이에게 먹여주고 먹여주면서 먹는 것이라는 인식시켜 주잖아요. 그러면은 비슷한 모양만 있으면 귤이라고 그러고 집어서 먹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그런 정보가 없는데 어머니가 가르쳐 줌으로 해서 정보가 생긴 것이죠. 그럼 미리 생겨져 있는 것 이게 이제 갖춰져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이제 내 안의 정보가 상분이 되고 상분을 보고는 견분도 그 귤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가 상이 있기 때문에 주관과 객관의 인식이 가능하다. 그건 유상유식입니다. 무상은 뭔가 하면 마음에 그런 거 상이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경우는 대개 이제 그 설치유보하고 관계가 있다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 중에서 진제의 진제 스님이 유명한 거는 바로 대승기신론을 번역하신 분이죠. 이 진제 논사도 바로 이 안의 논사와 같이 무상유식학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이제 두 학파가 논쟁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대체적으로 이제 무상유식학파는 설치유부 쪽에도 관계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중간학파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고 또 말씀드리죠. 그리고 안해와 진제 나오죠. 진제 사이에 서로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진제는 확실하게 안해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 그게 이제 이 진제는 바로 무상유식학파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진제에게 출발한 선론종과 현장에게서 출발한 법상종의 중국적 대립은 안해와 호법에게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안해와 호법하고 차이점은 뭐가 있나 이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호법 논사는 그걸 사분설을 주장합니다. 사분설. 견분, 상분, 자정분, 정자정 4개의 설을 주장하죠. 근데 안에는 1분설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대비되는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법의 저서로는 한역본으로만 남아있는 성유식론뿐이다. 그는 세친이 유식의 최대 논사로 알려져 있다. 이 성유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유식 30송을 수많은 논사들이 주석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중국에 왔을 때는 규기라는 스님이 그러니까 현장 스님 제자죠. 규기 스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호법 논사 위주로 번역을 하고 나머지는 거의 없애버렸어요. 얘기하자. 그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것대로 다 있으면 좋은데 번거롭다 해가지고 규기라는 스님이 있구만.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유식론은 호법의 이 논지만 나와 있다. 이래 보시면 틀림없어요. 그는 남인도 출신을 일찍이 나란다 사원에 학장이 되었으나 29세에 은퇴하였고 32세에 요절하였다고 합니다. 아마 천재인가봐. 요절을 하는 겁니다. 호법의 학부는 그의 제자 기현에게 전해 중국의 현장으로 이어졌다. 특히 성유식론은 현장과 규기에 의해 한역되어 중국 법상종이 성립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 법상종은 바로 상이탄 유상유식론입니다.
자, 이 외에도 섭대성론석과 대성장경론 광주를 저작한 무성, 그리고 불교 논리학자이자 유식학자로도 알려진 진나, 디그나가라죠. 이분은 왜 유명한가 하면은 이때가지고 이 논리를 이 다섯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그냥 오지작법인데 이분은 다 둘로 그냥 딱 나누었어요. 오지작법이 난지 삼지작법으로, 삼지작, 이지작법으로 나오는데, 이지락하는 데는 이제 인식론인데 혈량과 비량만을 주장하는 거죠. 그 전에 성은량도 있었거든. 그런데 성은량은 성인의 가르침을 근거한 인식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이 비량에 속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 해서 진나부서는 혈량과 비량만 주장하게 됩니다. 량하는 것은 인식하다는 뜻, 혈의 양식. 그냥 혈량은 직관을 얘기하고 비량은 비교할 비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추론입니다. 추리를 얘기합니다. 그냥 사물을 인식하는 데서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깨닫는 방법이죠. 우리는 깨닫는 수단에 직관과 추론을 사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현대의 어떤 과학적인 정신하고 상당히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현대 과학과 괴리가 안 일어납니다. 서로 친하죠. 그래서 현대 물리학이라든지 현대 과학에 불교가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이야기하자면 그런 게 왜 그런가 하면 이는 인식론이 같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나보살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법칭도 같은 계통입니다. 또 있다. 불교 논리학의 창시자인 진나의 저서로는 직량론을 비롯한 20여 종이 불교 논리학의 대성자인 법칭의 저서로는 양평석 이외에도 7편이 전해집니다. 법칭은 다라마 끼르티라고 하는데 이것도 유명해요. 그 둘은 둘 다 유식학자라기보다는 오히려 불교 논리학자로 알려져 있다. 이 진나의 저술 중에서 보면 장중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중론. 그런 건 이제 아주 짧은데 이것도 한번 강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장중이나 손 안에 들어오는 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유식 삼성서를 근거로 해서 논리를 폈기 때문에 짧으면서도 아주 좋아요. 아주 논리적이면서도요. 현대의 어떤 물리학에서 주장하는 거하고도 상당히 서로 통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전자현미경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논리적 분석을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시는지 참 대단해요. 자, 히라카와 아키라 박사의 인도 불교 역사를 참조 유식학파의 계보를 독보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40페이지 보십시오. 미륵이 하여튼 종주입니다. 다음 무착, 세친 밑에서 이제 여러 논사가 있습니다. 신성 밑에는 덕계, 안이, 진제가 있고, 하비 밑에는 진나, 무송, 호법이 있고, 거기는 계연, 법칭 있습니다. 법칭 밑에는 누구 있습니까? 법칭, 계연 밑에는 그것도 있죠. 현장이 있습니다. 현장은 들어가지도 않는 되거든요. 중간에 성우, 성자, 자, 지월이 있고, 성군, 난타가 있네요. 그랬던 색친보살 밑에 많은 논사가 등장했네요. 그 밑줄 친 분들 다 10대 논사라고 나와 있군요. 근데 진짜 유명한 분들은 10대 논사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참, 희한하구만. 자, 제2장으로 유식 30송 및 유식 30송의 저자와 한역자에 대해 논하다. 요건 이제 얼마 안 되니까 요것만 지나면은 우리 이제 본문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유식 30송의 의미를 보자. 자, 본격적으로 유식 30송을 해석하겠습니다. 유식 30송의 의미. 송하는 게 이제 개송으로 되어 있어요. 30개의 개송을 이루기 때문에 30송이 되고, 그 내용들은 전부 다 유식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유식입니다. 오직 마음뿌리고 다르게 게 없다 하는 겁니다.
유식 30송은 세친이 유식 사상을 불과 30개의 개송으로 요약 정리한 대선불교의 논서이다. 유식 30송의 산스크리트의 제목은 오직 인식작용에 관한 30개의 개송이다. 우선 유식 30송이라는 책 제목부터 설명하겠다. 먼저 유식이란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인식작용이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다. 즉 외부 대상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식이란 인식작용의 의미이고 식하는 건 의식할 때 식자입니다. 예, 마트라 영어의 영어 뭡니까? 온리 이러다가 나도 영어도 터득하겠어. 예, 온리에 가까운 의미다. 그리고 송이나 시 또는 운문을 말하지만 한자로는 길이다 또는 칭찬하다는 하는 말의 의미다. 이 산스크리트어에서 하나의 성은 32음절에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해 하나의 개송 대체는 모음이 32개 있다는 것으로 이처럼 인도의 엄격하게 음률을 정하는 것은 암송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그 인도 말하고 한글하고 어순이 같다 하는 사실 아십니까? 산스크리트도 한글하고 어순이 같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뭘로 의미를 하는가 하면은 한글이 제정될 때 이런 그 산스크리트라든지 이런 인도 말하고 상당하게 영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한글 제정할 때 스님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기록 역사 기록에는 안 나오고 야사로만 내려오죠. 얘기하자면 왜냐하면 스님들 도움을 많이 줬죠. 그때는 유교가 힘을 펴는 시대이기 때문에 스님들 도움을 줬지만 명함을 못 내밀고 있었죠. 돈만. 근데 왜냐하면은 그 어순도 같고 뭐 이런 유사한점이 많이 있어요. 유사한점들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자. 그래서 인도는 암송 문화가 발전하였다. 인도에는 성스럽고 거룩한 것을 문자로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도 전통학파의 성전은 초기에 암송으로 전성되었다. 제가 빨리 읽는 거는 별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예요. 이것은 불교의 경전은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붓다의 가르침 수세에 걸쳐 제자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성되었는데 이른바 사자상전 또는 사자상승의 전성법이다. 사는 스승, 자는 제자, 상제는 서로 이어받아 전하다. 상선은 서로 이어간다는 의미에서 이처럼 진리 가르침을 스승으로부터 제자가 이어받고 또한 그 제자, 그의 제자에게 전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여기 이제 좀 얘기를 하면요. 경전에 보면 꼭 개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문을, 법문을 하고 끝에 가서 개송을 싹 절하죠. 근데 이런 전통이 그대로 이제 성가에 남아요. 성가에서는 오히려 개송을 먼저 쫙 읊고 해설하고 끝에 가서 개송을 읊고 이러죠. 근데 이런 형태가 남방불교의 전쟁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북방이든 남방이든 불교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개송을 읊는다는 것은요. 그래서 저도 개송을 읊을 수가 있는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개송을 못 읊고 있어요. 얘기하자면. 네? 해달라고? 근데 이제 여기 전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제가 2년 전에 남인도 가서 남림 구전 전성법회에 참여해서 남림을 구전을 전성받고 왔습니다. 자, 아시죠? 그래서 이제 저도 남림을 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여기서 유식 30송을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은 결국 유식 30송을 전성을 받게 구전 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다른 데 가서 지훈이라는 강사 스님께 전수 받았으니까 나도 유식 30송을 강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실력 없으면 아예 하지 마시고 그 전제가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전성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얘기하자면 그런데 상전이 서로가 전해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러면은 달라이라마 스님은 어떻게 했을까 얘기하자면은
제가 강의하는 방식과 똑같이 합니다. 이거는 똑같이 한다 하는 것은 제가 달라이 라마 스님에게 배운 게 아니에요. 일반 대학에서는 강의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개론 강의입니다. 개론 강의 원전 강독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통 불교학, 현대 불교학이 아닌 전통 불교학은 원전 강독이에요. 읽으면서 내용을 이렇게 해설해주고 또 읽으면서 해설해주고 이런 방법입니다. 이게 전통 방법이에요. 근데 이런 방법이 제가 인도 달람살라에 가서 달라이 라마 스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하셔요. 쭉 읽으면서 내용을 쭉 풀어서 얘기해주고 읽으면서 풀어서 얘기해주고 똑같은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남님은 좋은 게 뭔가 하면 해설이 필요 없이 쫙 읽기만 해도 뜻이 다 드러나 있게 있어요. 얘기하세요. 너무 자세하게 적어가지고. 그래서 달라이 라마 스님 앉아만 계속 읽기만 하시죠. 그러다 중요한 부분에 이제 가서 설명을 쫙 해주고 또 막 20분, 30분 쫙 읽기만 합니다. 저는 20분, 30분 안 읽습니다. 예. 그래서 지루하지는 않죠. 근데 희한하게도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그렇게 계속 읽기만 하면 다 졸고 이래야 되는데 졸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상하게. 예. 그게 법맥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봅시다. 여기서 잠시 불교의 경전이 최초에 어떻게 결집되는지 살펴보겠다. 붓다가 인멸하고 4개월이 지난 뒤에 두타제일의 마가서의 주도 아래 500명의 비구들이 왕사성 근처의 영치산 칠흑불에 모였다. 이른바 제1차 결집이다. 제가 이거 꼭 가보고 싶은데 못 가봤어요. 영치산이 있는데 호진 스님께서 여기 가셨다 했는데 겉보기에는 굴이 좀 입구가 작은 듯 했는데 들어가 보니 굉장히 넓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시력골 때문에도 한번 인도 또 가야 되겠어요. 자, 이른바 제1차 결집이다. 경전은 단문 제1의 안한 존자가 암송하고 율자는 지계 제1 우바리가 암송하여 참석 비구의 확인 작업을 거쳤다. 그래서 경전 처음에 등장하는 여시의 안문의 나는 안난인 것이다. 안난다인 것이다. 내가 그렇게 전해 들었다. 이런. 그래서 안난다가 돼요. 그럼 요즘 만일에 경전을 읽으면은 그 어디 됩니까? 그거 여시 안문 하면 그 아는 안난 존재일까요?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이래 전해 들었다 이러면 안난 존재있지만 우리가 읽으면은 내가 전해 들었다.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결집이라고 한역한 산스크리트이다. 이것은 함께 암송하다 또는 함께 노래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결집이라는 부처님 가르침 직접 귀로 들은 제자들이 모여 함께 암송하며 수정 작업을 했다는 뜻이다. 이처럼 불교도는 부타의 가르침을 문자하기 이전까지 약 600년 동안 암송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경전은 어디 있는 겁니까? 네. 걔는 암송하고 있는 분이 바로 스님들이 경전이었던 겁니다. 문자하기 전에. 스님들이 경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부처님께서 법문하면 그걸 다 외웠답니다. 근데 인도 사람도 참 기억력도 좋아요. 그런 전통이 있어서 그런지 참 말이 많아. 인도 사람. 우리나라도 아줌마들이 모이면 수다를 떤다 이 정도인데 인도 사람들은 한국 아줌마보다 몇 배 더 수다를 떱니다. 남자들이. 그것도 여자들이 아니고. 그리고 논쟁을 좋아하고. 그런 전통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가 봐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또 머리가 좋다 하는 걸 잘 기억하십시오. 아줌마들이 이 수다를 떠는 건 머리를 침이 예방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의해야 할 것은 여시학문이다. 우리는 여시학문을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는 등은 너무너무 문자를 번역한다. 그런데 들었습니다. 의 산스크리트 숫다는 과거 수동 분사이므로 숫타의
정확한 번역은 들려졌다. 내가 그렇게 들었다 하는, 내가 그렇게 귀 와서 들려졌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 한글은 능동문을 선호하며 번역할 때 수동문으로 된 원문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어식한 문장이 되기 때문에 능동문을 바꾸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 근데 이 산스크리트 문장을 능동형으로 번역하면 중대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만약 여시 한문을 능동형으로 번역하면 문장의 능동적인 주체가 안 난다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에게 가르침을 쓰러진 분은 붓다이므로 주체는 붓다이다. 다시 말해 붓다가 우리에게 진리를 설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수동적으로 붓다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한글 문장을 의식하지만 여시 한문은 붓다의 가르침에 이어같이 나에게 들려졌습니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여튼 전해지는 것을 내가 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유식 30송의 한역본인 현장역을 보면 한 개의 소음이 4구로 되어 있고 하나의 구는 5자로 구성되어 있어 하나의 개송이 20자로 이루어져 있다. 한시 형식으로 말하면 5원 삭구의 이 형태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유식 30송 한역본은 5원 삭구의 개송이 30개이고 한 개송의 글자는 20자로 전체가 30 곱하기 20 600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 고려대장경이나 대정신수대장경을 보면 600자로 된 본문 앞에 유식 30성이라는 제목명과 제침보살이 지었다라는 작자, 대당 3장 법사 현장, 봉저역이라는 한역자에 대한 기술이 있고 또 서론에 해당하는 기경계, 발기송이라는 한 개의 개송이 있으며 본론 마지막에 7원삭구로 구성되어 있는 석결시 원본이 덧붙여져 있다. 따라서 한역본 유식 30송은 서론, 서론은 기경계와 발기송이에요. 본론, 정종본입니다. 그리고 결론, 유통본을 합쳐 전체가 648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반야신경한 2배 되는 거 되나? 네, 그쯤 되겠네요. 자, 유식 30종 구성과 주석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전체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하는 걸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가깝게 유식 30성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유식 30성 어떻게 구성이 됐고 주석서 어떻게 됐고 세침보살은 어떤 분이고 또 한역하신 분, 한역하신 분은 현장에서 어떤 분이고 이건 보면 이제 본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는 좀 인내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유식 30송 안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심리에 대한 것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것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은 수행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오변행심소, 오변행심소라고 하는 촉자기 수상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해하려면 수행을 해야 돼요. 말하자면, 또 오별경심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욕성의 염정해. 이것도 수행에 관계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한 10분 정도 명상을 하고 수행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때 쭉 가면 수행 현상들이 생길 때 막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하루 10분씩만 해도 수행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유식 3수 나오는 심리진과 이렇게 견주어서 비교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허리를 펴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에 힘을 쭉 빼야 됩니다. 눈은 반쯤 뜨고 코끝을 보십시오. 척추는 고추 쉬어야 됩니다. 자,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는 것은
인식 대상이 있기 때문에 감는 거예요. 자, 가슴에서 하얀 연꽃 봉우리가 쭉 솟아서 정수리에서 활짝 피는 걸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는 지혜와 자비의 형상화인 관자재보살이 쭉 올라와서 자정에 앉는다고 상상하십시오. 자, 이것이 이미지가 안 되는 분은 그냥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손뼉을 쥐고 좋아하는 모습을 떠올리고요. 자, 오른손에 들고 있는 감노수로 머리를 쭉 부어줍니다. 감노수입니다. 상상이 안 되시는 분은 샤워기를 들어가서 물을 쭉 부어주면 됩니다. 단 그 물이 감노수라야 돼요. 맑고 투명한 물입니다. 자, 계속 부어주십시오. 내가 붓는다 하면 잘 안 됩니다. 관자재보살이 부어준다 생각하십시오. 우리 본성이 관자재보살이에요. 물리에 물을 쭉 부어주듯이 손끝으로 발끝 물이 쭉 흘러나가도록 마치 목욕하듯이. 그리고 물이 흐르는 데 있고 흐르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잘 관찰하시고, 물이 색깔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쭉 보시고요. 그럼 물이 몸에 흡수되는지 안 되는지도 살펴보시고, 그냥 그렇게 물을 계속 부어주기만 하십시오. 그래서 몸이 변하고 어디 심리적인 현상이 있으니 그냥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알아차리만 하면 됩니다. 유식하고 관계되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죠. 물을 쭉 부어서 지켜보라 했죠. 근데 머리부터 발끝에 한눈이 다 들어오면은 좋을 때 대부분 안 들어올 거라고 보거든요. 한눈이 다 들어온 분 있어요? 몇 분만 계시네. 이 한눈이 다 들어오면은 그렇게 다 도로도로 볼 수 있는 그런 경계가 나타나면은 그 보는 마음을 심왕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재 부음부음만 본다면 그건 심소라 그래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유시 30송에서 그걸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면서 머리부터 발끝에 한눈이 다 도로도록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와서 그냥 한 10분씩만 해도 됩니다. 그래 하다 보면 뭐 되겠죠. 근데 이런 게 이제 수행하면서 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식을 공부를 한다면 근데 학문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좀 습득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 10분씩이라도 명상을 하면서 우리가 유식을 공부를 하면 훨씬 여러분의 이해가 쉬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예요. 자, 봅시다. 구성. 유식 30송은 상스크리트본, 티베트 역본, 한역본이 경전하고 있으며 저자는 세체입니다. 한역은 중국 당나라 시대의 삼장법사로 잘 알려진 현장이다. 삼장법사인데 삼장법사라고 하는 말은요. 삼장, 경율론, 경장과 논장과 율장을 이게 삼장이에요. 그냥 삼장법사 이러면 이 기본적으로 남방불교에서는 경율론을 다 외운 분을 삼장법사라고 합니다. 경장만 외우면 일장법사, 논장까지 외우면 이장법사, 율장까지 외우면 삼장법사라고 합니다. 아마 전통으로 지금도 스리랑카라든지 미얀마라든지 태국에서 아마 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삼장법사라는 말이 이제 그런 뜻으로 남방불교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유식 30송의 전체적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제1개송은 모든 것은 식이전변하였다는 식전변. 식전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변화해서 나타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이고 들리는 건 전부 다 변화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이 세계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세계예요. 파장으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그래서 긴 파장, 짧은 파장, 이 파장이 눈으로 들어올 때 이거 색깔로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예, 과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마음이 전면에서 나타났다 하는 말은 현대 과학으로서 증명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는 나중에 본문 들어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죠. 식정변 제2개송은 식의 종류, 이숙식, 사란식, 요별경식. 제2개송, 후반부터 제4개송까지는 심층 의식인 아리아식. 제5개송부터 제7개송까지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말라식. 제8개송부터 제9개송까지는 의식. 제10개송부터 14개송은 51개의 심소. 제15개송에서 제16개송은 전오식. 그러니까 한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은 요즘 말하는 시각, 청각, 후각미가 촉각입니다. 전오식에 대해 각각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제17송부터 제19송까지는 유식, 무경의 논정. 제20송에서 제25송까지는 삼성설 및 삼무자성. 제26송부터 30송까지는 유식의 실천 수행인 수행론, 자량이, 가행이, 통달이, 수습이, 구경이 5단계로 나눠 기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유식 30송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론과 수행이 지금 싹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현재 유식 30송에 대한 1차 자료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산스크리트본이 있고 티베트 역본이 있고요. 티베트 장경이 있습니다. 한역본, 고려대장경, 신수대장경 안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주석서로는 유식 30송의 현존하는 주석서 중 유일하게 산스크리트본으로 남아있는 것은 안해의 유식 30송석이고 그 안해의 주석에 대한 조복천의 복주가 티베트역으로만 현존한다. 유식 30송에 대한 또 하나의 주석서는 복법의 성유식론이다. 이 주석서는 현자의 한역본만이 유일하게 남아있고 산스크리트본과 티베트 역본은 전해지지 않는다. 이 규기스님이 그냥 없애버렸어요. 한마디로 한역으로 번역하고는 원본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익된 거예요. 현장의 제자이자 중국의 법상교 창시자인 자연대사 규기는 성유식론 주석서인 성유식론 설기에서 성유식론 호법의 사상을 중심으로
10대 노사들 의견을 반영하여 편집하고 한영하였다고 기술하였다. 예, 기술하긴 했는데 호법 중심으로 나머지는 거의 뭐 다 근데 없애버렸다고 하면 틀림없습니다. 호법 중심으로 했어요. 이거 보면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번역한 것을 학유역이라고 한다. 현재 학계에서는 육식 30송에 대한 연구는 주로 안의 주석서인 육식 30송습과 호법의 주석서인 성유식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이 책의 이제 특징이 뭔가 하면은 안의 설을 여기 이제 저자가 번역자가 강서를 하고 있다는 성유식론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책이 그런 점의 강점을 보입니다. 자, 유식 30송의 저자 세친 들어갑니다. 세친 연대와 세친 이인설. 지금부터는 유식 30송의 저자인 세친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그의 생물 연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크게 두 주장을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일본 동경대학 교수의 유명한 유식 불교학자였던 위 학구주의 주장으로 미륵은 270에서 350년, 무착은 310년에서 400년, 세친은 320에서 400년이란 연대론이고, 다른 하나는 히카타 류수 박사의 주장으로 미륵은 350에서 430년, 무착은 395년에서 470년, 세친은 400년에서 480년이라는 연대론이다. 근데 왜 하필 우리나라 학자가 등장하지 않고 일본 학자가 이렇게 등장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 저자는 일본에서 공부를 한 학자예요. 그래서 일본 학자를 거론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이 2차 대전 끝나고 난 뒤에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일설에는 불교 학자들의 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불교 학술의 활발한 활동을 했다는, 그래서 세계 이름을 많이 알렸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일본의 국격을 높여준 하나의 계기가 된 거죠. 그럼 일본 불교학은 어디서 비롯됐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100여 년 전에 일본 그러니까 유신 체제 때 벌써 일본에서 유럽으로 그 성녀들이라든지 학자들을 유럽으로 불교학 배우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불교학은 유럽에서 비롯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유럽에서 동남아시아를 식민지화할 때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스리랑카를 이제 식민지화할 때 영국이 이 식민지를 지배를 하고 다스리려고 그러면은 그 나라의 종교를 알아야 된다 해서 종교를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바로 불교를 만나게 된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남방에 있는 미얀마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인도가 아니고 미얀마라든지 태국이라든지, 태국은 물론 식민지화 되진 않았지만은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나라를 이제 연구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불교였거든요. 불교인데 불교를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유럽의 종교는 릴리전이라 해가지고 신과 인간의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교는 그런 게 없어요. 얘기하자면 신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신을 매개로 하지 않는데도 종교가 어떻게 성립되느냐 하는 데서 유럽 학자들이 놀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것을 연구한 사람들은 대개 신부들, 목사, 선교사들입니다. 이네들이 불교학자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불교를 연구를 하다가 현대 불교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이제 일본에서는 우리는 이제 개방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신문을 받아들여야 된다 해서 유럽의 학자들을 초청해서 이제
강의를 듣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게 강의를 뭐 야스포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듣다 보니까 내도 절에서 스님들 하던 이야기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때 유신 난다면서 절 다 문 다 닫아버리고 스님들 다 절에 쫓아내고 이랬는데 다시 스님들 절 문을 열고 스님들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이 즉 불교 영향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서 불교학을 배우도록 일본 정부에서 사람을 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불교학을 받아들인 게 동남아시아에서는, 그래 아시아에서는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불교학이 발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80년도, 70년도에 호진 스님께서 가셔가지고 불교학을 배우셨죠. 네.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성가대학에서 강의를 하셨고 동대에도 강의하셨고 제가 호진 스님에게 원시 불교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요, 처음에는 유럽에서는 불교를 받아들여서 공부를 불교학이 발달하면서 이 지식청에서 불교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유럽에서 불교를 받아들이면 오래 갈까? 뭐 얼마 못 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놀로 토인비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20세기 가장 큰 사건은 1차 대전도 아니고 2차 대전도 아니고 100년 전에 유럽에서 불교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래서 이 불교가 많은 영향을 줬어요. 심리학에, 철학에, 문학에 뭐 엄청난 영향을 줘요. 과학에도 영향을 주고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영문학을 전공하신 분이라든지 불문학을 전공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문학 속에 불교 소재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이 불교 영향에서 온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지식층에서 불교를 받아들이면 처음에는 학문을 받아들였다가 이제는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수행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야 탄탄하게 불교가 유럽에 정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명상이 퍼지게 된 계기도 바로 거기서 비롯된 겁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굉장히 명상이 발달돼 있어요. 그런 센터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1980년대만 해도 유럽의 이 기독교 인구수는 3%라고 했습니다. 지금 프리테지가 더 떨어졌다고 봅니다. 얘기하자면 문화는 기독교 문화인데 좀 그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그렇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요. 자, 그러면은 예? 기업도 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아, 기업. 기업은 파장이라 하기보다는 비슷한 얘기는 있습니다. 기업과는 비슷한 얘기는 뭔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유식에서 그 질문 잘했습니다. 네. 종자란 말 쓰죠. 네. 종자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네. 여기 기업 종자라고도 얘기하지만 다른 이름은 석기라는 말 씁니다. 익힐 석자, 기운 귀자, 기운은 파장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랬더니 기억은 파장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얘기하자면은. 근데 종자는 잠재되어 있을 때는 파장 역할을 못합니다. 종자가 현행될 때 그래서 이제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뇌파를 측정 같은 거 하잖아요. 뇌파. 그 뇌파락 하는 것이 알고 보면 이런 생각, 이런 기억, 이런 다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여러분 관심이 좀 아마 가져야 될 거다. 이런 생각.